2025년 7월 대만 해협에서 전쟁 직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만의 신형 대한미사일 슝펑3 공개 훈련 날 중국 함정이 도발이라도 하듯 대만 해협으로 몰려든 겁니다. 미국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그 순간 보유한 미국 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단 판단이 나왔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끝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12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도 쓰지 않고 중국이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가진 걸까요? 미국 전문가조차 깜짝 놀란 그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삐삐삐삐. 새벽 2시 워싱턴 DC의 고요한 밤을 가르는 긴급 전화 소리였습니다. 미군도 움직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 8척과 전투기 20여 대가 대만 동부 해상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전술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전 직전 상황이었죠. 모든 징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는 알렉스 카터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20년간 근무한 정보분석관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분석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분석해왔지만 이번만큼 긴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을 때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저는 이 지역의 모든 군사적 변화를 지켜봐왔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대만의 방어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까지.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그날은 대만의 한광 41호 연례 훈련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대만이 극비리에 준비한 슝펑3 개량형 대한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km였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저는 이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만 측과 비밀리에 기술 교류를 진행해왔거든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완성된 이 미사일은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었죠.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해군 함정들이 대만 해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군기들도 영공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실전 준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황 보고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전투기 편대가 중앙선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만군이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전용기는 12시간 만에 타이베이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전용기에서 내려다본 타이베이의 밤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고요한 상태처럼 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군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국방부 주변엔 기자 출입이 금지되었고 민간인들의 이동도 제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이번 중국의 도발에 대만이 정말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저를 곧장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긴급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5층까지 내려가니 마치 거대한 벙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로 가득한 이곳에서 대만의 모든 군사작전이 지휘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국군의 움직임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점점 대만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함정들의 위치, 전투기들의 비행 경로, 그리고 미사일 기지들의 활동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우 장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진짜 전쟁 직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전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대만 해협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측 함정들의 배치도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위협 시위가 아니라 실제 봉쇄 작전을 염두에 둔 배치였죠. 미국의 전략적 분석이 절실합니다. 리우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국 무기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거든요. F-16V 전투기부터 하푼 대한미사일,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까지. 그런 무기들로도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거리와 지속성 문제입니다. 리우 장군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푼 미사일의 사거리는 124km에 불과해요. 중국 함정들이 200km 밖에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공격 범위 밖에서 위협을 가한다면 사실상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는 한계가 있어요. 미사일 한 발당 400만 달러인데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먼저 고갈될 겁니다. 그들은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대만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입니까?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홍상어라고 불리는 대잠 유도탄은 한국 해군이 자체 개발하여 운용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국 해군까지 이 무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메이덱스 2025에서 공개된 해상 드론 시소드 X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I 기반의 자율항해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이 드론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대만이 판단하기에 해상에선 한국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정말 미국의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까? 아니, 보완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일까? 작전실의 모니터들이 계속해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할 수준의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리우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무기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9시 대만 국방부 내부 브리핑룸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미국 무기 체계만으로는 이번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푼 대한미사일의 사거리는 124km에 불과합니다. 대만 해군 참모가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200km 밖에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숫자들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시스템은 분명 우수한 방공 무기입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는 한계가 있었죠. 중국이 20여 대의 전투기로 동시 공격을 가할 경우 우리의 요격 성공률은 75%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만 공군 준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4분의 1은 뚫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75%라는 숫자가 높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치명적인 차이였습니다. 뚫리는 25%가 바로 민간인 피해와 핵심 시설 파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속성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400만 달러입니다. 참모진 중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물량으로는 3일간의 집중 공격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미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리우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만 측 분석가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는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를 비교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의 엑조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해성 미사일과 홍상어 시스템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측 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만이 이토록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해성 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이상입니다. 대만 분석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품보다 50km 이상 길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실전에서도 이론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홍상어 대잠 미사일은 더 흥미롭습니다. 다른 참모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국 해군이 실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영국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었죠. CS-워드X라는 해상 드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젊은 분석관이 최신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메이덱스 2025에서 공개된 무인 수상정인데 AI 기반 자율 항해가 가능하고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술 사양들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정말 실전에서 검증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리우 장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무기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미국 무기의 한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성능 자체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 그리고 지속성 면에서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상부에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상황은 기존 미국 무기 체계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한국의 무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체계의 보완이 아니라 전 세계 방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틀 뒤 오후 대만 국방부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과 ADD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만 정부의 비공식 요청에 응답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연구관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홍상어와 해성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 드리러 왔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년간 미국 무기 체계만 다뤄온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김영석 연구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홍상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잠 로켓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무기의 상세한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20km, 적 잠수함 탐지 후 자동으로 어뢰를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적 개념이 미국의 에즈락과 비슷했지만 몇 가지 독특한 개선점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목표물 추적 정확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실전 배치해서 운용 중입니다. 김 연구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관심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영국은 함부로 외국 무기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만큼 홍상어의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리우 장군이 질문했습니다. 해성 SSM-700K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대함 순항 미사일입니다. 다른 기술자가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형 회피 능력과 다양한 공격 모드를 갖추고 있어서 복잡한 해상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분명 하푼 미사일보다 우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실전 검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한국 해군이 수년간 운용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테스트했습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의 블루샤크 어뢰를 1,600만 달러에 수출한 실적도 있습니다. 필리핀 수출 소식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 의외였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CS 워드 X입니다. 젊은 기술자가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I 기반 자율 항해와 스텔스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드론이 물 위를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다양해 보였습니다. 이 드론은 정찰, 전자전, 그리고 대함 공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용 비용이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비용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대만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성능에 타협이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김영석 연구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제 다릅니다. 그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한 것부터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에 참여한 것까지 생각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특히 해상 무기 분야에서는 독특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상 해상 방어에 특화된 기술을 발전시켜왔거든요. 이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해상 무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만했죠. 브리핑이 끝난 후 대만 측에서는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우 장군이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흥미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필요하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무기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요? 미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만 해군 참모가 제안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해상에서 말입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테스트가 성공한다면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워싱턴에 발송했습니다. 한국의 해상 무기 시스템이 예상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 앨런 헤이스가
직접 주재하는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나 봅니다. 알렉스, 대만이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가 맞습니까? 헤이스 부차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미국 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 너머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받는 것이 처음인 듯했죠. 문제는 호환성입니다. 국방부 기술 담당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이 우리의 C4I 체계와 연동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기존 지휘통제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참석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군사 기밀이 한국에 노출될 위험은 없나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전략적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권 문제입니다. 헤이스 부차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용한다면 작전 지휘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자국 무기의 사용에 대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국방부 정책 담당자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대만이 우리를 제쳐두고 한국과 직접 협력한다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백악관 안보회의 참석자가 발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우리를 우회해서 대만과 협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정치적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인정하기는 싫지만 대만을 도울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죠. 알렉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헤이스 부차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우리 것만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만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방부 관계자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참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맹국임을 무시할 수는 없죠. 헤이스 부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한국 측과 비공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우려사항들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 무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대만에서 추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실제 무기 시연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S-워드-X 드론과 홍상어 시스템을 실제 해상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것이었죠.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성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리우 장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죠. 저는 이 제안에 대해 워싱턴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실제 테스트를 통해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군사적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대만 동부 해상에서 역사적인 무기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CS-워드-X 드론 2대와 홍상어 시스템이 실제 바다에서 첫 테스트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목표물 설정 완료. 대만 해군 함정에서 무선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5개의 표적함이 각각 다른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5km, 가장 먼 것은 15km 지점이었죠. 김영석 연구관이 통제실에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CS-워드-X의 자율항해 능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조작 패널을 누르자 해상 드론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파도와 바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죠. 현재 드론은 완전 자율 모드로 작동 중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해상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 접근한 드론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적함의 중앙 부분에 충돌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표적함이 두 동강 났습니다. 첫 번째 목표 명중 확인. 관측팀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이 더욱 복잡한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여러 표적을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목표 공격 모드입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드론이 여러 목표를 연속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첫 번째 표적에 소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명중과 동시에 방향을 바꿔 두 번째 표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유도 시스템 덕분입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그리고 영상 추적을 동시에 사용해서 오차를 최소화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표적도 연달아 명중했습니다. 5개 표적 모두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 해상에서 이런 결과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홍상어 시스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한국 기술자가 새로운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수중에 가상적 잠수함 표적을 설치했습니다. 홍상어는 대잠 로켓 시스템이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나 화면을 통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죠. 표적 잠수함 탐지됨. 소나 담당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거리 12km, 심도 50m. 김영석 연구관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해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으로 표시된 적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홍상어 시스템 가동. 기술자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서 미사일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솟아올라 목표 지점 상공에서 어뢰를 분리하는 과정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어뢰 투하 완료, 목표 추적 중. 가상의 어뢰가 수중으로 잠수해서 적 잠수함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실제 소나 데이터와 연동된 시뮬레이션이어서 매우 사실적이었죠. 명중 확인. 몇 분 후 화면에서 폭발 이펙트와 함께 적중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전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수년간 훈련 결과와 실제 무기 성능 테스트 데이터가 모두 반영되어 있죠. 특히 명중률 100%라는 결과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리우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해상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겠군요. 대만 해군 참모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하는 눈빛이었죠. 김영석 연구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 비용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CS-워드-X 한 대의 운용 비용이 기존 유도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비용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정말 매력적인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10배 많은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홍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기존 대잠 시스템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 이상입니다. 시연이 끝난 후 대만 측에서는 즉석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즉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군 참모장이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본 성능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특히 100% 명중률은 미국 무기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특별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 해상 무기의 실전 테스트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명중률 100%, 운용 비용 대폭 절감 등 실질적인 이점이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30분,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만 해안경비대의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물체 2개가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 측 무인 정찰정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대만 영해 경계선을 조심스럽게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리우 장군이 긴급작전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시된 2개의 빨간 점이 점점 대만 본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8km, 속도는 시속 25노트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20분 후에는 주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죠. 기존 무기로 대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해군 참모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푼 미사일을 준비하는 데만 15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김영석 연구관이 나섰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CS-워드-X와 홍상어를 동시에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진짜 시험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제의 시연은 통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였지만 지금은 실제 위협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무기가 진짜 실전에 등장했을 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CS-워드-X 2대 발진 준비 완료. 한국 기술진이 신속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표물까지 예상 도달 시간 8분입니다. 드론들이 물 위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야간이어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열 영상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적 무인정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소나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수면 위 한 대, 수중 한 대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상과 수중을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측이 상당히 정교한 정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홍상어로 수중 목표를 먼저 추적하겠습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CS-워드-X는 수상 목표를 견제합니다. 홍상어 시스템이 가동되자 강력한 능동소나 신호가 바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의 모든 물체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신호였죠. 동시에 CS-워드-X 드론들이 수상 목표를 향해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중 목표와의 거리 2km. 소나 담당자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상어의 강력한 탐지 신호에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초 후 수중에 숨어있던 중국 무인정이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중 목표가 급속 부상 중입니다. 소나 화면에서 적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은밀 작전을 포기하고 도주하는 것 같습니다. 홍상어의 탐지 능력이 너무 정확해서 숨을 곳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무인정은 더 이상 수중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죠. 이제 수상의 중국 무인정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CS-워드-X 드론들이 불과 500m까지 접근하자 상대방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상 목표도 도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측팀이 보고했습니다. 속도를 시속 40노트까지 높였습니다. CS-워드-X 드론들은 계속해서 추적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AI가 상대방의 회피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을 뿐이었죠. 마치 우리가 너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목표 모두 대만 영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관측팀의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작전 시간은 불과 12분이었습니다. 중국 측 정찰정 2대가 모두 스스로 철수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억제 효과는 처음 봅니다. 리우 장군이 감탄했습니다. 실제 공격 없이도 완벽한 방어 효과를 거둔 거네요. 저도 이 광경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우위만으로 적을 물리친 것이었거든요. 특히 야간 상황에서 이런 정밀한 추적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 억제 효과입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무력 사용 없이도 충분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홍상어와 CS-워드-X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은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한 것이었죠. 이는 심리적으로 훨씬 강력한 억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 결과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들키지 않고 정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실제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었거든요. 대만 해협에 전개되어 있던 함정들이 서서히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무언가 계산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정보부 관계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네요. 은밀 정찰의 무용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워싱턴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한국 해상 무기의 실전 투입 결과 중국 측 정찰정 2대를 12분 만에 평화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완벽한 억제 효과를 거뒀으며 이후 중국 해군의 압박 강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의 무기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시스템의 철학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억제, 공격이 아닌 견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거든요. 이는 진정한 의미의 방어 무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석 연구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이런 방식의 해결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한국의 기술 철학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성능이나 가격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해역에서의 훈련을 목적에 맞게 재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상 철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처음입니다. 대만 정보부 관계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며칠간 체면 치레를 한 후에 서서히 철수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라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어젯밤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실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는 의미였거든요. 리우 장군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대만 해군이 보유한 최신 방어 시스템이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한국 무기의 성능과 활약상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홍상어와 CS-워드-X 시스템의 성능이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발표였습니다. 보통 군사작전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어제 밤 12분 만에 중국 측 정찰정 2대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리우 장군이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 해군의 대응 시간보다 3배 빠른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홍상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잠 로켓 시스템입니다. 리우 장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 해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관심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CS-워드-X는 어떤 무기인가요?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AI 기반의 자율 항해가 가능한 무인 수상정입니다. 리우 장군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다양한 공격 모드를 갖추고 있어서 복잡한 해상 환경에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김영석 연구관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는 한국 무기의 억제 효과 때문입니다. 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새로운 위험 요소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최종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 해상 무기 시스템의 실전 투입 결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억제 차원에서 완전한 성공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에 저는 개인적인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해상 무기 기술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충분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성과를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고서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한국 무기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만 사태 이후 한국의 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알렉스, 이 뉴스들을 보셨나요? 동료가 흥미로운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블루샤크 어뢰를 추가로 대량 주문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이미 1,600만 달러 규모로 블루샤크를 수입한 필리핀이 이번에는 그 3배 규모인 5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미 레커그니션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이 한국 어뢰의 성능에 완전히 만족했다고 하네요. 동료가 상세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대잠 작전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뉴스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의 대규모 계약 소식도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동료가 추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이번에는 해상 무기 분야까지 확장됩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육상 무기를 도입했는데 이제 해상 분야까지 손을 뻗은 것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해상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 관련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발트해에서의 방어 능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하네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움직임입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해군이 홍상어 시스템을 매우 유력한 차세대 대잠 무기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관심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기술이나 미국 기술만을 신뢰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영국이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도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언론 담당자가 보도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영국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해상 무기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제인스 디펜트 위클리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홍상어 시스템이 영국 해군의 차세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전략적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호주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 전문가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차세대 해상 방어 시스템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잠수함과 함께 어뢰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요. 동남아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KAI-214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무장 시스템도 한국산으로 통일하려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도 북극해 방어를 위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북유럽 담당자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블루샤크 필리핀 1,600만 달러 수출부터 시작해서 폴란드의 대규모 육해상 통합계약, 영국의 홍상어 도입 검토까지.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한국 해상 무기들은 이미 글로벌 작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태국이 한국과 차세대 해군 현대화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해상 순찰정과 함께 무장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이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김영석 연구관으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렉스님 덕분에 한국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몇 달 후 한국 해군이 주최하는 특별 시연회에 미국 대표단이 공식 초청받았습니다. 저도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실전 검증된 무기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진해 해군 기지에서 펼쳐진 시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홍상어 차세대 모델, CS-워드-X 개량형,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 해상 전투 관리 시스템까지. 한국이 대만 사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뤄낸 기술 발전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시스템들은 모두 대만에서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김영석 연구관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전 경험을 통해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통합 지휘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만에서 경험한 실시간 다중 목표 추적의 한계점을 완전히 보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제는 동시에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온 동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시험 마지막 날 한국 해군에서 특별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실전 검증을 통한 차세대 해상 방어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합니다. 해군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이 우리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능력이었죠. 이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보조적 방산국이 아닙니다. 제가 쓴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부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이며 실전 검증된 기술로 미래 해상 방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최고 위층까지 보고되었고 향후 미국의 대한국 정책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미국 무기의 우수성만을 믿어왔던 제가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업계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이었죠. 무력 충돌 없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미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미국 측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김영석 연구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알렉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세상이 알아본 것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실전에서 세계 최고 방산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평화를 향한 의지와 기술력이 앞으로도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요. 대만 해협의 12분이 증명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홍상어와 혜성, CS-워드X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영국이 주목하고 폴란드가 선택하고 필리핀이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파괴가 아닌 억제를, 공격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강 미군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기술 선진국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 방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